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공간 다 들어보셨죠? 어떠세요? 어느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드는 부분? 어디? 링크. 링크 아마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의 공간들이 학생들의 공간이고요. 그 링크가 뭐 하는 곳인지는 아세요? 회의하고 뭐 프로젝트하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마음에 들었던 공간 있어요? 교수님들 강의. 왜? 되게 중간에 비치고 있어요. 그럼 되게 의도적으로 했던 건데 사실 교수님들은 불평이 많아요. 교수님들 제일 먼 곳에서 먼 곳까지가 거리가 한 150m 정도 돼요. 뭐 이렇게 150m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저희 공간 내에서는 가장 먼 거리예요. 앞에 영상에서는 좀 이제 좀 간지러운 내용들을 좀 많이 봤는데 제 내용은 좀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학교라는 실체가 없었고 이제 학생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제 입으로만 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학생들도 있고 지금 이미 수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작년에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사진들이 예를 들면 공간 같으면 NHN 그린 팩토리를 보여준다든가 좀 이상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보이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작년부터 저희 이제 사실 재작년부터 설립을 추진했었는데 이 설립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들이 있어요. 특히 교육에 관한 철학들이 있고 그런 철학들이 사실 전부 다 실현이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어떤 철학은 거의 10년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들이 굉장히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몇 가지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을 지금 Now Next라고 잡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소개되지 않는 철학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현재 아직 실현됐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실현은 저희 졸업생들이 실현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아마도 내년에도 Now Next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안에 내용은 다르겠죠.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2분짜리 정도 동영상인데 이걸 누르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수업 시간 들어가려고 알람이 떴어요. 핸드폰에? 네. 지금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그냥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그냥 우드락이거든요. 우드락이 지금 라카 오토바이 헬멧에다가 지금 칠해 놓은 건데 여기에다 그냥 앞에다가 그냥 꽂아 넣는 식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거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핸드폰 카메라가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런 원리로 되고 있습니다. 한번 구동하는 것 좀 보여주세요. 네, 그냥 앞에다 핸드폰 하나 집어넣고요. 지금 뭐 잘 안 보이지만은 카메라로 된 화면에 제가 손을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메뉴가 뜨거든요. 지금 4가지 메뉴가 있는데 만약 제가 팔을 대각선 위쪽으로 올리면은 오늘 날씨는 흐리고 비입니다. 오늘 날씨를 알려주고 왼쪽 위로 올리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지금 찍고 음악 재생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새로 이런 게 필요할까 해서 음악을 재생합니다. 그리고 뭐 그냥 메뉴를 닫고 아니면 메뉴를 다시 열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기능은 딱히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여기에 어떤 기능을 더 넣느냐 아니면 어떤 기능은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냐 그런 거를 계속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무슨 내용 같아요? 이거? 개발. 또 뭐 비슷하지 않아요? 아이언맨? 구글 글래스 흉내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 핸드폰을 지금 집어넣죠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뭐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뒤에 설명할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기 이제 녹아들어 있긴 한데 혹시 봤을지 모르겠는데 저쪽 방이었는데 1번 리커버룸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네. 넥스트 교육 철학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다양성이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선언하고 한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회사에서도 다양성 이야기하고 사회에서도 다양성 이야기하고 보통 다양성을 이야기하면 뭐 피부색이 다양하다든가 혹은 뭐 출신, 도시, 농촌, 부자, 가난한 뭐 내지는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의 다양성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학교잖아요. 저희가 보는 다양성은 그 많은 다양성들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철저하게 존중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를 설계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마다 배우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소위 학습에 대한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공부하는 스타일이 바뀌기도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잘 가르쳐 줄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르쳐 주는 거 되게 싫어하고 자기가 꼭 이렇게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자기가 혼자 해야만 그런 걸 또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이제 배움에 대한 그런 다양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다양성이 있어요. 나중에 뭐 배우는 건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본인의 모습을 실현하는 거이겠죠. 그게 이제 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두 번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요즘도 이제 창의성 교육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까도 우리 이민석 부학장께서 저희 인재상 중에 창의성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선발 요건으로는 보지는 않는다고 했었죠. 그 창의성 교육을 저는 창의성을 교육으로 할 수 있다라기보다 다양성을 존중하면 창의성 교육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창의성을 말살시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성 교육에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현장들을 가서 보면 실제로 그 학습에 대한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요. 뭐 이렇게 낮에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밤에 모든 거 다 옆에 다 꺼놓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이렇게 화내야 되고 주변에 소음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아까도 언뜻 언급을 했듯이 본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그리고 그 주도적으로 뭔가 목표 의식을 갖고 동기를 가지고 뭔가 문제 해결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보통 우리의 교육 방식,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 방식, 뭐 지금 대학 교육도 비슷합니다만 그런 식의 교육 방식, 이렇게 뭔가 정리된 컨텐츠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교수가 쫙 이렇게 내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뿜어줬을 때 그때 이제 잘 배우는 학생들이 있죠. 세팅이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뭐 40분 내지 50분의 수업 내에 여러 가지 이제 토픽들이 이제 강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마다 달라요. 어떤 토픽은 되게 이렇게 빨리 알아듣는가 하면 또 어떤 토픽은 또 잘 못 알아듣는데 그게 또 학생들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런 다양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존중해서 수업 방식들을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따 수업 방식은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의 다양성 중에 아까 이제 학생들의 꿈이라고 했잖아요. 이 학생들이 지금 입학생들의 저희 이제 학업 계획서를 본 바로는 그 꿈의 진폭이 상당히 다양해요. 물론 그 꿈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성장해 가면서 꿈이 바뀔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꿈의 그 진폭이 굉장히 큰 거죠. 어떤 학생들 같으면 이 중에는 이제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디자이너로 이미 기존의 디자인 기법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 앞 세대까지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세상에서 표현되어 왔던 도구가 아닌 소프트웨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 지원을 꽤 했었는데 합격한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영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내지는 뭐 촬영 전공을 했던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음악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또 하죠.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예요. 뭐 음악을 디지털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뭐 믹싱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음악 앱을 만들어서 그 음악 앱들 간의 협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다든가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내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들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그게 예술적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걸 내가 도구로 사용해서 기존의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꽤 있고. 근데 제가 지금 특이하게 이제 예술 쪽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술 쪽이 뭐 대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상당히 소수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창업과 취업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창업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에 대한 보답으로서 기업 가치를 크게 만들고자 하는 기업가로 성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학생들이 꽤 있고 아직 뭐 이렇게 숫자로 딱 조사한 건 아닌데 한 20% 정도는 그 정도 그런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진행하면서 점점점 그 학생의 이제 이율은 분포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취업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본인이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큰 팀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규모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팀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전문성 가지고 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회사에 가서 회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기존에 있는 역량과 자기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가 하면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예를 들면 뭐 도네이션 모델이 뭐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가능했던 모델 수준인데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훨씬 커넥티비티가 커진다든가 그럼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도네이션 모델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뭐 해피빈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이죠. 그런 식의 꼭 도네이션 모델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고 그 서비스가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질 것 같고 이런 식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 꿈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학생들이 꿈이 다양하다는 걸 이미 알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배움의 다양함 그리고 꿈의 다양함이 이 배움의 현장 속에서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상당히 많이 진작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의 교육 철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배움의 극대화라고 이제 계속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교육기관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교육기관의 본질이 배움이죠. 그죠? 그 학생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에 원하는 배움을 얻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요. 뭐 교육, 뭐 예를 들면 강의 이런 거 전부 다 그 배움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죠. 강의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움이 잘 이루어지도록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움이 극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계속 해온 바로는 배움이 가장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는 것은 현장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이 가장 오랫동안 가고 가장 살아있는 지식은 내가 책에서 뭐 배우고 뭐 숙제해보고 문제 풀고 이랬던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 봤다든가 아니면 뭐 그룹으로 뭔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그걸 찾아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적용을 해봤다든가 이럴 때 아마 가장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그리고 어떤 기술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심지어 몸에 체화되기도 해요. 여러분 뭐 자전거 타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체화돼 버리죠 몸에.
그래서 배움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현장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현장이라는 건 사실은 중요하게 실제 그 돈을 버는 현장, 뭐 생산을 하는 현장이라는 의미라기보다 경험의 현장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모토를 이제 경험과 배움, 경험을 통한 배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다른 학문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현장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론과 실제 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하나는 뭐 기초 기술, 하나는 뭐 적용, 응용 기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는. 요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별 의미가 없어요. 많은 아트 쪽이 다 그렇죠. 그죠? 예를 들면 악기를 다룬다. 이론과 실제가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소프트웨어가 그래요. 특히나 소프트웨어가 그런 이유가 소프트웨어 기술이 자꾸 바뀌어요.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뭐 언어, 개발 기법, 뭐 플랫폼 이런 게 계속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새롭게 나오는 데에는 그 밑에 근저에 깔려 있는 기초 이론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건 수십 년 가요. 뭐 지금 뭐 안드로이드 나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운영체제의 어떤 스케줄링 기능이랄지 뭐 메모리 매니지먼트랄지 이런 핵심 기술들인데 그건 저 학부 때 배운 거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거의 똑같아요. 또 안드로이드 뭐 또 iOS 그 안에도 그런 차이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초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가 하면 기초가 그냥 마치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뭐 알고리즘을 설명해주고 어떤 수학적인 이론들을 설명해주고 그거 가지고 숙제 내고 시험 보고 그래서 이론을 알았고 그러면 끝나냐?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그냥 완전 절름발이에요. 실제로 그거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지식의 중요성, 어떤 게 실제로 중요하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기초 이론들은 전부 그냥 세상이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과학 같으면 그렇죠. 과학 같으면 저게 궁금해. 저게 어떻게 돌아가지?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증명을 하고 그러면서 저게 해석이 되죠. 그죠? 이미 있는 걸 해석하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는 거의 그런 식이 아니고 어떤 걸 내가 만들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서 나온 기초 이론들이에요, 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을 개점을 하면 은행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생길 거고 그 업무를 다양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단시간 내에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때 뭐 예를 들면 들어가면 번호표 받고 기다린다든가 뭐 업무를 받다가 예를 들면 복사할 일이 있으면 잠깐 업무 이 사람 거 홀드하고 다른 사람 걸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다음에 또 업무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이런 식의 이게 다 이게 뭐 원래 있는 이론이 아니고 과학적인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에 있는 이론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을 배워가지고 실제 그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면 이 이론을 왜 배웠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쓸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완전히 죽은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까지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까지 가려다 보니까 우리의 강의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현장까지 간다 이러면은 보통은 이제 어느 학교든 특히 고등교육기관이 교육을 어떻게 하나라고 할 때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걸 세 가지로 꼽아요. 하나는 무엇을 가르치나? 커리큘럼이죠. 그 다음에 누가 가르치나? 교수들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지? 이게 이제 수업 방식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커리큘럼은 이제 저희 같으면, 이제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제일 상위의 기술들, 그거를 5가지 정도 트랙으로 정의를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NHN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NHN에서 제가 CTO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고 그 직무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의 소프트웨어는 검색부터 게임까지 전부 다 만들거든요. 거기에 핵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5가지 종류를 정의를 했고 그게 이제 커리큘럼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커리큘럼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 산업 현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커리큘럼의 교과목은 아니에요. 커리큘럼은 제일 상위의 졸업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이거를 이제 교수들이 받아서 하나하나 이 커리큘럼 마지막까지 완성을 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과목 설계를 쭉 이제 교수들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는 건 이제 과목들이죠. 그래서 왜 이런 것도 안 배우고 졸업했어? 라는 말은 산업체한테 듣지 않게 되어 있고요. 제일 상단은 산업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배우는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배웠지? 이걸 배우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교수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걸 아는 데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고 이제 산업체에서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라고 정의를 해주는 식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강의 현장인데 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교수들은 아마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셨을 것 같고 교수들은 전부 현장 출신이에요. 물론 뭐 그 전공의 깊이도 굉장히 깊은 분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넥스트 교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대학 교수들은 넥스트 교수에 뭐 지원 많이 하긴 했어요. 대부분 이제 안 되죠.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이제 작품이 없어요. 가르치고 있는 기술은 있는데 이 기술이 현장에서 실제로 만들어진 거를 자기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 교수들은 다 그런 분들로 오셨고 이게 이제 강의 현장인데 강의 현장이 좀 특이한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분반이 20명으로 기준이 돼 있어요. 20명 이하로 돼 있어요. 아마 평균 1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작고 근데 어쨌든 많아져도 20명으로 잘라요. 20명이 넘어가면 분반을 또 하나 만드는 거죠. 분반을 20명으로 하는 이유는 앞에 이야기했던 그 배움에 대한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학생들 하나하나를 잘 따라오는지 눈을 맞춰가면서 가끔은 실습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규모 강의가 불가능해요. 뭐 보통 대학처럼 그냥 한 40-50명 해버리고 나중에 조교가 실습하라고 하면 또 강의는 교수가 있는데 조교는 실습은 조교가 하면 앞에서 뭐가 중요했는지 누가 뭘 따라오는지 누구는 또 뭘 못 따라오고 그래서 뭐를 더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 감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명 기준으로 돼 있고 지금 이게 이제 강의 현장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통 대학교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한 사람당 하나씩 앉게 돼 있죠. 그죠? 저희는 이제 배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짝으로 배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보면 그래요. 기업체 현장에 가서 기업체 현장에 가면 학교에서 배운 걸 그냥 써먹느냐 그렇진 않아요. 학교에서 배운 걸 써먹는 것도 있지만 그 기업체에 가서 배워야 될 것도 많아요. 뭐 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안드로이드 배우는데 삼성이 딱 같은 타이zen으로 개발을 해요. 타이zen이 뭔지는 알았죠. 새로 지금 만들고 있는 플랫폼 휴대폰 OS이거든요. 그럼 타이zen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계속해서 공부가 일어나거든요. 현장에서도. 근데 그때 공부가 일어나는 방식이 옆에 사수와 부사수가 내지는 여러 동료들이 같이 그 문제를 풀면서 배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동료한테 배우는 거예요. 교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수 10명, 2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하다 보면 나 따라가다 보면 나는 어디에 막혀 있는데 사실은 그 막혀 있는 게 되게 간단한 메뉴 하나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진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옆에 물어보면 아야 그거는 이거 누르면 돼. 이러고 바로 끝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컨셉트 하나가 막혀가지고 질문도 못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도 공간의 강의실 보셨으면 알겠지만 마치 전부 이렇게 프로젝트 하듯이 돼 있죠. 그룹 스터디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강의 현장에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강의한 내용이 그 강의실에서 그 교수님에 의해서 실제 그 코딩까지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운 내용이 실체화되는 데까지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하고 끝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사수부사수의 이제 모양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그림에서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이런 식의 개발이 일어나는 게 이제 현장에 가면 많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때 보면 실제로 개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밑에 도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한예를 들어서 지식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면 뭐 100만 라인 정도의 소스 코드로 돼 있고 그 코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매일매일 개발자들이 여러 명이 그걸 고칠 텐데 어제까지 잘 돌아가던 거와 뭐 오늘 또 새롭게 고친 것들은 어떻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이게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매일매일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며 이런 식의 어떤 전체적인 개발 공정이 있어요. 이 공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 공정 안에서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쉬워요. 공정 자체는 복잡하지만. 근데 이 공정은 또 계속해서 발전되고요. 근데 회사에 가게 되면 전부 이게 장난감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정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는 그렇게 보통 안 하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공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숙제 내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노트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냥 제출하세요. 그리고 제출도 그냥 이렇게 소스 코드로 그냥 보는 정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저희는. 그냥 실제 회사처럼 실제 회사에서 코드 관리하는 시스템 그대로 다 쓰고 있고 그 코드와 코드 품질 관리가 전부 다 회사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충분히 가능해요. 그냥 교수가 그걸 알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이제 강의 현장하고 실제 개발 현장하고 최소한 프로그래밍에 관한 한 똑같게 만들어 놓은 거죠. 또 하나 저희 그 교과목 중에 좀 특이한 교과목이 있어요. 1학년 1학기에 듣는 교과목인데 휴먼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관심 있게 보신 분들? 네. 이게 좀 특이한 과목인데 이제 오자마자 팀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친하지도 않은데 팀을 만드는 거죠. 이제 팀을 이루어서 한 학기 동안 내가 뭐를 만들지, 소프트웨어를 뭐를 만들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를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 네, 그래도 결정해요. 왜냐면 뭘 만들고 싶은지는 소프트웨어 몰라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 내가 왜 만드는지를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증명이 예를 들면 나는 이 소프트웨어가 누가 사용할 거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걸 사용할 거고 그래서 사용함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걸 증명해서 통과되면 너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거 만들어. 그 팀은 그거 만들어. 이렇게 이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말에 이제 만들어진 것까지가 이제 결과로 나오도록 돼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또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뭘 만들지를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예를 들면 우리 만든 것 중에 이제 몇 개가 그 발달 장애인, 소위 이제 자폐라고 하죠. 발달 장애인들이나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이 쓸 수 있는 앱을 만들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라면 발달 장애인 가서 직접 만난다든가 아니면 발달 장애인하고는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난다든가 부모님을 만난다든가 어쨌든 자기 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닌 거죠. 많은 개발자들은 그래요. 많은 개발자들은 자기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현장은.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규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지나고 나면 되게 공학도로서 우리가 사회를 변혁해 나갈 공학도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거든요. 그걸 이제 1학년 1학기 때 휴지라는 과목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다면 이걸 실제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소프트웨어를 안 배웠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거 휴대폰에 만드는 앱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엔드로이드로 개발한다. 그럼 엔드로이드 OS도 아직 안 배웠고 엔드로이드 OS 앱 개발을 하면 자바라는 언어로 써야 되거든요. 자바도 아직 안 배웠고 아무것도 안 배운 거죠. 근데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원래 공학도가 그래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과 실제 학생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를 배우고 나서 그거를 현장에 가서 쓴다. 현장에 가보세요. 거꾸로가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먼저 정해지고 그 해야 될 일이라는 건 사회 변혁이나 어떤 가치 아니면 뭐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먼저 정의가 돼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만들지? 어떤 기술을 써야 되지? 그거는 이제 다행히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배운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배웠던 거는 옛날 기술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만들어야 될 가치가 먼저 설정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배움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실제의 공학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처음부터 맛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즐겨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그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즐거워해야 되고. 그게 개발자이고 그게 공학도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건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가치에 쓰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도구가 계속 바뀌는데 도구를 배운 다음에 내가 가치를 실현하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활은 이제 졸업해서도 계속 나타날 일들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1학기 때 좀 배워요. 굉장히 이제 고생 많이 하고 학생들이 그리고 많이 즐기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넥스트가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에요.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까지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많이 이렇게 프로모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어떤 틀이 있고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 정책이랄지 이런 틀들이 주어지고 그 틀에 맞추는 이제 성장을 보통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하는데 저는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꾸는 학생들은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저희 인재상에 꼭지로 달지는 않았지만 그 열정이나 성실이나 이런 그런 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 보통 많이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들어오는 학생들 보면 전체적인 큰 특징을 뽑아라라고 하면 자기 주도성이에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거를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고 이거는 처음부터 나타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배움의 환경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이제 리커버예요. 그 리커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학교 때만 좀 잠시 여러분 자리가 없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나 뭐 창업을 하거나 하면 다 자기 자리 있잖아요. 그죠? 뭐 회의 들어갔다가 뭐 당구장 갔다가 뭐 회의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자리가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케줄을 관리하고 자기의 우선순위를 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자기 자리라는 걸 다 주는 거고. 근데 학교는 왜 안 그러냐는 거죠. 학교는 그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도 있지만 친구들끼리 프로젝트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교수와 개인 교습이라 그룹 지도라는 것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저희 교수가 하는 일이 보통 다른 학교의 교수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냥 강의실에서 지도하는 형식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학생들 중에 일부가 교수한테 그룹 지도를 받거나 개인 지도를 받아요. 그 수업 도중에 몇몇 학생이 특정한 뜻이 있어서 뭔가 더 앞서서 나가고 싶어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하고 싶어서 교수한테 졸라가지고 지도받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을 하나 듣는데 그 과목에 상당히 많은 토픽이 뭔가를 내가 고등학교 때 제대로 하고 왔어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 있다 보면 이제 이 토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이실직고 해서
교수님한테 그 모자라는 부분을 개인 교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학생이 여러 명이면 모아가지고 그룹 지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이제 시험 기간들이 있거든요.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 그럼 시험 기간에 이제 자기가 시험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교수방으로 가요. 교수가 되게 이제 괴롭죠. 그래서 되게 자주 있는 현상이에요. 교수방에 학생이 와서 뭔가 같이 이제 공부하고 뭔가를 푸는. 그리고 저희는 지도교수 제도가 있는데 지도교수 제도가 좀 보통 대학교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6개월마다 한 번씩 학생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뭐 학년별, 학과별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참고로 저희는 학년, 학과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년, 학과별 지도교수를 이렇게 정하고 뭐 김 씨부터 뭐 이 씨까지는 누구 뭐 그런 식이 아니고 학생이 정하는 거죠. 근데 학생이 교수를 점점점 알아가면서 난 저 부분 지도교수 해보니까 나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다음 학기에 바꿀 수도 있고. 그거 바꾸면 또 이제 교수님이 마음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기가 지나면 리셋을 해요. 다. 전부 리셋. 다시 정해. 이러거든요. 그러면 마음 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학생들 주도로 지도교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 졸업 요건이 저희가 5개의 트랙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공하고 트랙을 되게 이제 혼동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같은 의미로 저희는 쓰고 있거든요. 5개의 트랙이 있고 그 중에 2개를 이제 완성을 해야 졸업을 해요. 그 트랙을 내가 뭐를 선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보통 대학의 전공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하고 심지어 졸업할 때까지 선언하고 있지 않다가 졸업 시점에 저는 지금까지 들어온 거 가지고 요 2개는 내가 완전히 끝냈어요. 라고 선언하면 돼요. 근데 미리 선언하면 이제 교수가 도와주긴 편하죠. 너 요거로 끝내고 싶으면 요 과목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어쨌든 트랙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 미리 선언해서 뭐 몇 명 정원 맞추고 이런 게 없이 졸업 여건으로 학생들이 알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마 돌아다 보면서 그걸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수방은 문을 열어놓도록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여기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교수방 자체가 지금 이제 학생들 마을에 쭉 이제 분산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딱 나오면 링커버에서 딱 나오면 교수가 다 보이도록 돼 있죠.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한테는 교수가 리소스예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그게 가장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 같아요. 학생들 배움이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링크가 있었죠? 링크 때문에 보면, 뭐 링크 때문이라기보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학습들이 많고, 참고로 저희는 동아리는 없어요. 근데 동아리를 포함해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각자 하고 싶은, 내지는 팀별로 하고 싶은 거를 뭐든지 설정할 수 있고요. 그 설정한 거를 학교에다가 제안을 하면 학교가 뭐 넥스트 교육이나 넥스트 철학이나 넥스트의 우수성 뭐 여러 가지 측면 내지는 학생의 다양성, 학생의 꿈의 추구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그 필요한 뭐 돈을 지원한다든가 주로 돈이죠. 내지는 뭐 공간, 장비 이런 걸 지원을 해요. 그 안에 동아리 활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동아리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개인 프로젝트든 동아리 프로젝트든 뭐가 됐든 프로젝트 베이스로 개인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렇게 내지는 팀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 링크들이 거의 이제 쉴 틈이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학생의 배움이라는 차원에서의 얘기였다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그 운영 철학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ontinuous improvement예요. 이거는 저희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직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학교라는 게 만들어지면 항상 교육기관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뭐 어떤 정책을 통해서 커리큘럼이 됐던
가르치는 방식이 됐던 뭐 인사 제도가 됐던 학생 복리 제도가 됐던 뭐든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익숙해지고 나면 그거 바꾸려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피해를 봐요. 근데 바꾸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히 누군가가 안 바꾸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 그거를 없애려고 바꾸는 건데, 바꾸면 또 어딘가는 또 그래서 이제 안 바꾸고 싶어 하죠. 그게 지금 대부분의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넥스트를 설립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될 바에는 넥스트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또 하나의 대학교가 될 거니까. 그러면 그래서 처음부터 컨티뉴스 임프루먼트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커리큘럼도 아까 저희 커리큘럼이 있지만 6개월마다 커리큘럼 위원회가 열려요. 다음 주에 이제 커리큘럼 위원회가 또 열리는데, 커리큘럼 위원회에 의해서 다시 검증을 해요. 검증하면서 바꿔야 될 걸 또 바꾸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개월마다 그 뒤에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위원회에 기업 제품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체 변화에 내지는 현장 변화에 우리가 맞춰가도록 돼 있는 거죠. 그거 말고도 내부에 우리 중요한 정책들은 유효기간들이 있어요. 정책의 유효기간이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리셋, 다시 만든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뭐 학생들을 이제 받기 전에 뭐 학생들의 복리 후생 제도랄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미리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면 미리 준비해봤자 어떤 학생들이 명확하게 몇 명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이고, 지금 66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120명 뽑는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최대로.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120명 못 뽑았어요. 뭐 1100명 가까이 오긴 했지만 넥스트가 학생 하나당 졸업할 때까지 1억을 투자하거든요. 옛날에 카이스트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 금액 규모가.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확신이 서는 학생들은 86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1학년 때 들어오자마자 바로 휴학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뭐 군문제랄지 뭐 이미 다른 대학에 있으면서 그 학교 마치고 오겠다는 학생들도 있고 뭐 이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휴학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수업은 6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예측하면서 제도를 미리 만들었다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제도를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맞추고 있고, 그래서 금요일 날 매주 한 30분씩 학생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그때 학생들이 되게 허심탄회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아주 자질구레한 것부터 뭐 예를 들면 비대 좀 설치해 주세요. 뭐 이런 것부터 뭐 이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서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왼쪽에 서 계신 분이 교수이고 지금 나머지가 학생인데, 이거 되게 자주 있는 현상이에요. 이 그림이 어떤 느낌으로 오실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보면 학생과 교수가 대화하고 있는 상황들이 자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교수 방에서뿐만 아니고 이렇게 바깥에서도. 그럴 때 보면 아마 보통 학교에서 보는 교수와 학생 관계라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선배와 후배, 그 느낌으로 딱 와 나올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 이걸 통해서 계속 학생을 어떻게 존중을 하고 그 학생의 요구사항을 보고 그리고 우리 내부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식의 철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는 지금 이제 시작한 지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학생들의 처음 기대감과 6개월 내에 실현된 것에 대한 이제 갭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그래서 뭐 일부 학생은 이런 거였어요? 라는 실망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역시 오기 잘했다, 이런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은 넥스트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철학들을 다 실현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아직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철학들이 아주 깊숙하게 실현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넥스트가 아마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되게 이제 약간 감성적인 이야기, 철학이 담겼지만 감성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졸업 여건은 어떻게 돼요? 뭐 학점 몇 학점 따야 돼요? 뭐 이런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다 빠졌죠 오늘. 다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저희는 알고 계실 줄 알고 다 빼버렸는데. 장표 제가 2장을 더 준비했어요. 이건 저 이제 그 전공 내지는 트랙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 커리큘럼이 크게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 인문사회학이 있고요. 인문사회학을 넣는 이유가 보통 이제 많은 학교에서 뭐 융합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단어가 너무 내지는 통섭형인재 이 단어가 너무 이제 혼재에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커리큘럼에다가도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이제 융합형 커리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융합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하는 인문사회학, 그러니까 소프트 개발자가 왜 인문사회학을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소프트 개발자가 옛날에 소프트 개발은 대부분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하는 거였거든요. 저 때만 해도 배운 게 전부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어디에서 돌아가느냐? 기업의 전산실에서 돌아가거든요. 업무용으로. 그래서 무슨 뭐 효율적인 것만 맨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는 더더구나 저희가 지금 가르치는 소프트웨어는 그게 아니고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줘요.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수천 년을 통해 설정되어 있는 인문사회학적 가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널리즘이라는 어떻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떤 식의 설정을 하고 어떤 게 조심스러워야 되고 뭐를 추구해야 되고 뭐는 추구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검증되어 오고 실험되어 오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거기를 바로 터치하거든요. 그 자리다 바로 그냥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가치하고 상충될 때도 있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가치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인문사회학이 들어가 있어요. 소위 의식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많은 융합형 커리큘럼이 말할 때 뭐 리버럴 아트,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리버럴 아트가 테크놀로지가 만날 때 되게 아름다운 꽃이 핀다 라고 말할 때 리버럴 아트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그때 융합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게 이제 나의 무기가 되는 거죠. 졸업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원하는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실제 테크놀로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술 부분이 있고,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해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예술로 봐야 될지 기술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 UX라고 따로 띄어서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 개발만 전공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계획 중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지, 이게 전공으로 보이게 될지 아니면 학교가 따로 만들어질지 그거는 지금 아직으로서는 전혀 모르고요. 일단은 개발에 대해서 만들어서 이거 충실하게 하자는 게 지금 넥스트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발 중에서도 이제 일반 사용자용 개발을 하려다 보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배웠을 때 졸업한 학생에게 너 뭐로 얼마만큼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뭐에 해당되는 걸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웹 서버 쪽이 있고, 웹 UI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지식인을 만든다. 그러면 지식인의 그 여러분들이 쓰는 그 프론트엔드, 웹 브라우저에서 지식인 딱 연결하면 쭉 나오는 것들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들. 그런 게 이제 UI에 해당되는 게 웹 UI에 해당되고, 그게 아니고 또 그게 이제 지식인이 이제 네이버에 연결되면 네이버 안에 이제 서버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안에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웹 서버도 있고 뭐 그들 간에 뭐 네트워크와 저장 장치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런 기술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이 서버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게임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쓰게 되면 실제 쓰게 되는 클라이언트, 내가 쓰는 곡에 해당되는 그걸 만드는 게임 클라이언트 기술이 있고, 내가 움직이거나 뭐 무기를 움직이거나 뭐 이러면 실제로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컴퓨터, 내 단말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서버로 가서 서버에 연결된 다른 사람들 간에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게임 서버 쪽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게임 클라이언트와 게임 서버가 있고 특히 단말기가 모바일인 경우는 새로운 기술들도 몇 가지 필요해요. 그래서 전공이 저렇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트랙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의 모든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는 이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러고 나서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현장은 창업이든가 취업이든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창업을 하면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창업한 그 소위 기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마케팅도 배워야 되고 파이낸스도 배워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창업에 대한 것도 배웠고 또 취업을 하면 성공하는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 지식과 관련 없는 것들이 또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팀과 팀 간의 협력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진로에 대한 프랙티스, 이래서 3개의 단어 티어로 돼 있어요. 이걸 완성을 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걸 가지고 내 꿈을 펼치는데 의식과 실제 무기와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한 프랙티스까지 갖춰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티어를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직은 없죠. 넥스트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졸업 요건인데 여기에 이게 약간 오해되게 돼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수업 연한 2년 교육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저희는 학년 없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전액 장학금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전액 장학금이 학년이나 학기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크레딧으로 주어져요. 학점으로. 예를 들면 120학점 이렇게 주어져요. 120학점이 졸업 요건이다. 그러면 사실 학점이 졸업 요건은 아니지만 조금 뒤에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120학점이 졸업 요건이다. 그러면 120학점을 내가 2년에 끝내든 뭐 3년에 끝내든 4년에 끝내든 그 120학점 동안만큼은 장학금이 나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2년 만에 끝내고 나갈지 3년 만에 끝내고 나갈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만에 끝낸다는 사람에게 나가는 장학금하고 2년 만에 끝낸다라고 할 때 장학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4년이 넘어가면 잘려요. 졸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을 4년 줘요. 4년 내에 반드시 졸업하세요. 자, 그럼 이제 졸업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학교는 졸업 요건이 F 안 맞고 몇 학점을 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필 과목 몇 개, 또 전공 선택 몇 개, 교양 몇 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돼 있죠.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과목은 뭘 듣든 관계없다. 학점만 채워라. 이렇게 돼 있죠. 저희는 학점을 안 봐요. 몇 학점을 들었는지는. 그건 안 보고 아까 그 5개 트랙이 있었죠. 그 트랙을 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들여야 하는 과목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들여야 되는 과목들의 몇 개 그룹이 있어요. 요거를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성취도를 가져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 2년 만에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속도는 그만큼 못 따라간다. 내지는 뭐 자기가 뭐 다른 예를 들면 난 지금 기업 창업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한 학기에 20학점 난 못 듣는다. 나는 10학점밖에 못 듣는다. 이런 4년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개인에 따라서 졸업 연한은 바뀌는데 중요한 건 졸업 여건이 그냥 학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5개 중에 2개 이상의 트랙을 완성을 해야 졸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터프해요, 졸업이. 그냥 학점만 따면 졸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마다 굉장히 이제 플렉서블한데 교수 입장에서 특히 학교 입장에서 이게 약간 죽을 맛이에요. 학교 입장에서 제일 편한 건 2학기 과목 따로 있고 1학기 과목 따로 있고 그러면 교수는 2학기 과목은 1학기 때 계산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좀 늦게 갈래요. 나는 좀 빨리 갈래요. 그럼 1학기, 2학기 과목 듣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학생이 수강 신청하면 열도록 돼 있어요.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죠. 근데 아직은 학생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렵지만 하고 있고 학생이 많아지면 아마도 뭐 그게 한 명은 안 돼. 5명 이상이어야 돼. 내지는 뭐 아마 사실은 1-2명이면 그룹 지도로도 가능하니까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의 절충은 있을 거라 보이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그 원칙을 계속해서 존중하려고 그래요. 학생마다 자기의 주도적인 스케줄로 졸업 연한을 맞춰갈 거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이제 오픈해준다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저희는 기업 인턴십이 졸업 요건으로 돼 있어요.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실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아마도 이 기간이 졸업생들에게는 취업의 뭐라 그러나 교두보가 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될 거라고 봐요. 기업체들도 되게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넥스트 학생을 뽑아야 돼요? 그럼 제가 주는 게 인턴십 하세요. 그렇게 돼 있고 인턴십이 그냥 인턴십이 아니에요. 저희 규정이 있어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보통 인턴십 하면 그 회사들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르바이트를 시켜요. 무슨 뭐 복사회화 뭐 이런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출시하는 프로젝트에 실제 개발자로 참여를 해야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강요를 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동의한 곳에서의 인턴십만 저희가 승인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학습의 연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명 뽑느냐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원칙은 저희 지금 공간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240명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원칙이에요. 240명 이상은 못 채운다. 그리고 이제 그럼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1차, 2차 몇 명을 뽑을 거냐. 한 해에 120명 이상을 뽑으면 교수들이 좀 벅찰 것 같다. 왜냐하면 분반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명을 설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120명은 최대로 갈 거고 근데 120명을 다 뽑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정말로 120명이 넘어가면 추첨을 해서 120명을 뽑겠지만 120명이 안 되면 그 안 되는 이제 숫자만 가는 거죠. 예, 이상은 좀 드라이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게 되네요. 혹시 Q&A 시간 따로 있죠? 예, 고맙습니다.